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과 대법관 8명이 집단 부패 범죄, 저희 본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좀 그 내용을 최대한 압축해서 간결하고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언론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발전했다는 점만 부각시킬 뿐이고 삼성이 그 어두운 이면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 또 많은 시민들의 재산권 또 인권을 유린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과 8명의 대법관들의 공모에 의한 집단 부패 범죄로 온 재산을 자신의 재산권 그리고 기본권을 짓밟았던 한 시민의 억울한 사연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박기택 변호사입니다. 전직 검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박기택 변호사는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부산 동아고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을 해서 83년도에 사법시험 합격을 했고요. 이후 87년도 부산지검 그리고 91년 서울 동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하다가 93년도에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지금 현재 법무법인 강남의 소속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기택 변호사가 약 7년 반 동안 짧지 않은 검사 시절에 활동했었던 활약상들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기택 변호사는 1988년도 부산지검에 근무할 당시에 그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가짜 장어, 그러니까 민물 장어를 양식으로 키운 장어를 자연선 장어라고 허위 과대 선전했었던 부정식품 업자들을 전부 검거해서 상당히 그 지역사회에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바가 있고요. 그리고 91년도에 서울 동부지검에서 근무할 때는 사채업자로부터 고리에 이자를 주겠다라고 해서 돈을 유치하고 난 뒤에 사채업자의 인감을 이용을 해서 대량으로 예금을 부정 인출한 그 사건도 역시 전모를 밝혀내서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을 비롯한 또한 여러 언론에 소개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검사로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고 법률 전문가인 박기택 변호사가 도대체 어떻게 삼성과 대법관들에 의해서 자신의 온 재산 그리고 자신의 기본권을 잃어버렸는지 그 부분들을 지금서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택 변호사가 소송에 가기 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어떤 식으로 변동 상황에 있었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기택 변호사는 변호사로 개업을 하고 난 뒤에 1년 동안 변호사 활동만 하고 다시 전관으로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프리미엄, 전관 프리미엄들을 포기하고 그 뒤로는 전문적인 부동산 디벨로퍼, 사업가로 변신을 합니다. 그 결과 박기택 변호사는 대치동의 9층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고 주 메디슨의 또 주식을 1,000만 주 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산을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는데 그 과정을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택 변호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대치동 디스커스 앤 빌딩이 있습니다. 이 빌딩은 총 9층이고 약 한 1,500억 정도의 시세로 평가받았었는데요. 이것을 박기택 변호사가 920억에 매각을 합니다. 시세는 1,500억인데 920억에 팔았던 이유는
옵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기택 변호사는 이 빌딩을 매각한 이후에 빌딩 50%를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시세의 약 한 절반 정도 가격인 920억에 메디슨에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합니다. 그것이 2008년 4월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부동산을 주식을 한번 보시겠어요? 주식의 경우는 이제 주 메디슨입니다. 그리고 박기택 변호사는 당시에 총 1,700만 주의 주식을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1,000주는 박기택 변호사가 직접 사서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700만 주 같은 경우는 우호 회사를 통해서 주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보하고 있었던 이 1,700만 주의 주식을 칸서스 사모펀드의 매각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매각을 합니다. 칸서스 사모는 시중은행, 군인공제를 비롯해서 대형 기관 투자가들이 참여한 사모 펀드인데요. 이 사모 펀드에 박기택 변호사는 본인이 확보하고 있는 주식을 전부 다 넘깁니다. 자, 그리고 대신 이 넘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넘기는 조건이 뭐냐? 나중에 칸서스 사모가 이 주식을 박기택 변호사로부터 넘겨받은 주식을 토대로 해서 기타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하면 일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유치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주 메디슨의 일대 주주는 신용보증기금인데 신용보증기금의 보유 주식은 22%에 불과했습니다. 박기택 변호사가 지배하고 있는 주식은 17%입니다. 따라서 이 칸서스 사모가 박기택 변호사로부터 넘겨받은 주식의 기타 주식을 한 10% 정도만 더 확보를 해도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 박기택 변호사는 그 조건으로 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기초를 마련해주는 조건으로 나중에 칸서스 사모가 경영권을 확보하고 주식을 추가 발행을 해서 총 발행 주식 경영권 완수가 끝나고 나고 주로 주 메디슨이 정상화가 되면 주식을 약 32%까지 총 발행 예상 발행 주식 총수의 총 32%까지 콜옵션을 통해서 재매입할 수 있는 조건을 붙였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부동산 주식 이 두 가지가 당초 박기택 변호사가 생각했던 구상대로 흘러만 갔다라고 얘기한다면 최소 2천억에서 많게는 한 4천억, 5천억 정도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고 박기택 변호사는 그 돈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꿈이 산산조각 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박기택 변호사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은 이 칸서스 사모가 박 변호사하고의 약속을 어기고 박 변호사한테 주기로 했었던 이 콜옵션을 무시한 채 이 주식을 자기가 경영권을 확보했었던 40%가 넘는 주식을 일반의 다른 제3자한테 매매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메디슨 은의 매각에 참여했었던 그래서 이 메디슨을 인수하기로 했었던 업체에 관심을 보였던 게 SK가 있고요. 그리고 KTNG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박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총 발행 주식의 32%까지 확보할 수 있었는데 자기한테 그 콜옵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칸서스 사모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전부 제3자한테 팔아넘기는 거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할 수 없었죠. 그래서 박 변호사가 이 주식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되자 SK와 KTNG는 아이고 이거 우리가 모르던 법률 리스크가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결국 인수 전쟁에서 손을 뗍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건 삼성인데요. 삼성은 외려 이 법률 리스크가 발생하자 자신들에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그 당시에 그 삼성이 메디슨 가처분 사건이 발생했던 그 시점에 삼성의 생각을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삼성은 외려 가처분 사건이 제기가 되자 이것은 법률 리스크가 아니고 거꾸로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이 법률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이건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하자 삼성전자는 이 M&A 팀을 뒤로 물리고 대신 법무팀을 전면에 내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의 법무팀 굉장히 무서운 막강한 팀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현직 변호사뿐만 아니고 대법관부터 비롯해서 온갖 검찰,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권력기관에 모두 줄을 댈 수 있는 막강한 맨파워를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 메디슨을 인수하는 이 전쟁에서 M&A 팀을 대신해서 법무팀이 참여했다. 법무팀이 전면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충분히 상식적인 추론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삼성이 M&A 작전에 뛰어들면서 박기택 변호사가 이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과 관련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잃어버리는 걸 넘어서 거꾸로 이제 빚을 떠안는 채무자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부동산 관련된 소송에서 박기택 변호사가 어떻게 패소하게 되는지, 어떻게 억울하게 패소하게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아까 박기택 변호사가 이 소유하고 있었던 대치동의 9층 빌딩에 대한 매매 계약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매 계약서, 이 매도인, 매도인은 삼동 지부이택, 스카이W, 현대보증인 박기택으로 되어 있는데 삼동 지부이택과 스카이W는 모두 박기택 변호사의 개인 회사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사실상 박기택 변호사라고 볼 수 있고요. 매수인은 메디슨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매매 대금은 총 920억 원이고요. 계약금으로 약 4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박기택 변호사는 920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40억 원을 받게 됩니다. 잔금은 880억이 남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잔금 지급일이 매매 계약 체결로부터 한 3개월 후쯤 도래하게 되는데요. 이 매매 잔금 지급일까지 메디슨은 도저히 잔금을 치를 수 있는 형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메디슨의 경영진들이 1년 전에 과도하게 환투기를 하면서 심각하게 내부적으로 이 환투기로 인해서 심각한 다시 재정난을 재정 불안을 겪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 당시 메디슨 사업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네, 여기를 보시면 알지만 대개 요 2007년이죠. 요 2007년 무렵에 메디슨은 달러를 매각하는 포지션에다가 선물을 거래를 하고요. 이 총 선물 거래가 달러를 매도하겠다라고 한 선물 거래 금액이 요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계약일이 2007년이고 만기일이 2008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 2008년도에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리먼 사태가 터졌죠.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달러가 환율이 엄청나게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요 2007년 때는 거의 환율이 900원대 정도, 900원대였지만 요 2008년도에는 환율이 약 한 1,400원대 정도로 뛰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메디슨 같은 경우는 이 환차손으로만 해서 수백억 정도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요. 또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가용시제, 즉 현금, 그다음에 단기금융상품 등의 이 가용시제가 이 잔금 지급을 해야 될 당시에 불과 한 200억 정도밖에는 되진 않았습니다. 결국 아까 얘기했던 잔금을 880억을 치러야 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은 200억 원에 불과했고요. 그것마저도 수백억의 환차손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재정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도저히 자체적으로는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에 봉착했던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메디슨 입장에서는 40억 원의 계약금을 몰치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메디슨이 꾀를 냅니다. 편법으로 잔금을 지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꾀는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 약정서를 받아내는 걸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거기에도 역시 꼼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잔금 지급일 날 주 메디슨이 자신들이 잔금이 지급됐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냈던 신한은행 명의의 대출 약정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대출 약정서라고 얘기하는 건 현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대출 약정서가 아니고 잔금 800억 잔금을 줘야 박기택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잔금을 가지고 그 건물에 설정되어 있었던 기존 대출을 해줬던 군인공제나 이런 쪽에다가 본인이 채무를 빚을 갚고 그리고 거기에 딸려서 온갖 압류들 그다음에 신탁으로 설정된 여러 가지들을 다 해제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대출 약정서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대출 약정서조차도 심지어는 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왜 그러냐? 이 대출 약정서에 성취가 불가능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여기 보면 옵션 조건이라고 돼 있죠. 옵션 조건. 옵션 조건을 해소하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아까 여기서 얘기한 옵션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까 박희택 변호사가 이 빌딩을 팔 때 나중에 자기가 필요하면 이 빌딩의 50%에 해당되는 지분은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을 붙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한은행은 대출을 해주면서 그 조건을 해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메디슨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대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박희택 변호사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옵션을 해제해 달라. 그러나 신한은행 이 메디슨은 박희택 변호사한테 그런 요청, 그런 동의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박희택 변호사 입장에서 현금도 아니고 이렇게 대출 약정서를 들이밀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50%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 그러면 박희택 변호사가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1,500억 정도가 가는 빌딩을 900억에 팔았던 이유가 자기가 이 빌딩의 지분을 언제든지 50%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1,500짜리 빌딩을 900억에 팔았는데 900억에 팔면서 거기에 또 옵션까지 해제해달라고 메디슨이 요구해 오면 거기에 응하겠습니다. 응할 리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신한은행의 그 대출 약정서, 옵션을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신한은행의 대출 약정서는 그 조건이 성취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조건 성취가 불가능한 이 대출 약정서를 가지고 메디슨은 우리는 잔금이 지급할 준비가 됐으니 당신도 이제는 소유권을 넘기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온갖 압류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해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던 거고요. 결국 박희택 변호사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여기에 응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런 응하지 않은 사이에 이 압류를 걸고 있었던 압류권자들이 이 빌딩을 공매에 넘깁니다. 그리고 공매에 넘긴 후에 이 공매 절차에 참여해서 이 메디슨 이 빌딩을 매입한 사람이 바로 메디슨을 인수했던 삼성. 그래서 삼성 메디슨으로 상호를 바꾸죠. 삼성 메디슨이 결국은 그 빌딩을 굉장히 싼 가격에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딩을 이렇게 싼 가격에 가져간 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박희택 변호사를 상대로 또 소송까지 제기합니다. 당신이 이 압류를 제때 해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가 된 거고 계약 해제에 따라서 당신은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소송을 이제 제기하게 됐고요. 박희택 변호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자기는 잔금 880억도 받지 못했는데 880억 받지 못한 걸 넘어가지고 자신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당하고 계약 해제에 따라서 위약금까지 물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이유 어찌됐든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그 쟁점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자, 우선 이 소송의 주요 쟁점. 우선 원고는 삼성 메디슨이 되고요. 피고는 박희택 변호사입니다. 이게 첫 번째 쟁점. 아까부터 설명드렸던 이 대출 약정서 제시를 매수인의 잔금 지불 의무 이행으로 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매도인은 잔금을 지급받기 전 선이행 의무, 그 빌딩에 설정되어 있는 압류를 해제해야 될 그 선이행 의무가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매도인이 이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또 의무가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소송의 주요한 쟁점이었고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신한은행 등에서 발행했던 이 대출 약정서를 과연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심 소송에서는 이 대출 약정서를 유효한 잔금 지급 수단으로 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2심에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일어나죠. 박희택 변호사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해서 사실조회를 요구를 합니다. 과연 메디슨이 제시했었던 잔금 지급 현금 대신에 제시했던 이 대출 약정서가 유효한 대출 약정서인지를 사실조회를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신한은행에서 답변이 오기를 자신들이 7월 1일자 그 잔금 지급 마감일 날 발행했었던 이 대출 통보서는 조건 불성취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 여기 구체적인 답변을 보시면 7월 1일자 대출 승인 통보서는 매매계약 관련 옵션 조건 등 이런 담보권 제한 요인이 해소돼야 그런 조건이 성취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위 대출 통보서에 의한 대출은 실행, 집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7월 1일자 대출 통보서는 조건이 달려 있었고 그 조건은 박희택 변호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박희택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옵션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조건 성취가 불가능했었고 실제로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서 집행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신한은행의 대출 통보서는 그래서 그해 11월 달 휴지 조각이 돼버린 겁니다. 폐기 처분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 메디슨을 인수했었던 삼성은 그 대출 이미 휴지 조각에 대해서 폐기가 됐던 그 신한은행 등에서 발행했던 대출 약정서를 마치 유효한 대출 약정서인 것처럼 그리고 그 대출 약정서에 기초해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법원에 증거 서류를 제출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2심 재판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보내온 이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서 그 대출 약정서는 실제로 대출을 집행하는 데 사용이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박희택 변호사가 동의해 주지 않아서 옵션을 포기하는 걸 동의해 주지 않아서 조건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소송에서 가장 유효한 쟁점이었던 신한은행의 대출 약정서를 과연 현금에 준하는 잔금 지급의 수단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2심에서 사실상 그 실체가 대출 약정서의 실체가 밝혀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심에서 이 전모를 다 파악을 했음에도 2심은 이 신한은행에서 발행된 대출 통보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 그리고 결국은 법기술을 발휘한 거죠. 다른 이유를 들어서 역시 삼성의 손을 들어줍니다. 결과적으로 1심, 2심 모두 박기택 변호사는 억울하게 패소를 했던 거고요. 결국 이 신한은행의 대출 약정서에 대한 이 사실조회 답변서가 받아들여진 것은 결국은 대법원에 가서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대출 통보서를 유효한 잔금 지급 수단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됩니다. 네, 그 결과 조선일보에서 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이렇게 보도를 했죠. 삼성 메디슨이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졌다. 2천억 원대 강남 빌딩. 이 당시에는 1,500억 원이라 이제 2천억대로 이제 그 시세가 올라간 것 같은데 2천억대 강남 빌딩 비워줄 위기에 빠졌다. 저렇게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이겼기 때문에 박기택 변호사의 실효는 여기서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법원이 파기환송해서 이 파기환송을 담당했었던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습니다. 하급심이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럼 우선 대법원은 어떤 식으로 판결을 했는지 대법원 판결 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법원 판결 요지 가장 중요한 건 신한은행 대출 통보서는 피고 박기택이 가지고 있는 매수 옵션권, 아까 설명했죠? 매수 옵션권 뭡니까? 그 빌딩을 매도하는 50%까지 지분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 이 매수 옵션권 해소 등을 대출 승인 조건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건은 매매 계약 내용하고 상충이 되죠. 그리고 매도인 박기택의 양보가 없는 한 성취될 수 없어 잔금 지급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따라서 원고 삼성 메디슨이 잔대금을 유효하게 지급하지 않는 한 피고는 선행 의무, 압류 해제 등의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상식에 기초한 판결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파기환송된 후에 이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단을 뒤집고 다시 삼성의 손을 들어주는데요. 이 서울고법은 종전의 대법원 판단을 살짝 비켜가는 방법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줍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원고는 매매 완결일에 잔금 지급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게 전형적인 법기술에 많이 동원되는 표현이에요. 원고는 매매 완결일에 잔금 지급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한은행의 대출 승인 통보서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나름의 판단에 의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했다. 아까 대법원 판결하고 다르죠. 대법원에서는 유효한 잔금 지급 수단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나름의 판단에 의로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피고는 최고를 받은 이상, 최고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잔금을 지급을 했으니 너도 소유권을 넘겨줘, 또 압류를 해제해줘, 이러한 통지를 받은 이상 계약 해제 시점인 2008년 9월 18일까지 압류 등을 말소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 피고 박기택은 자신의 선행 의무, 압류 해제를 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종전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결국 박기택 변호사는 이 파기환송심에 불복을 해서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대법원에 재상고할 때 박기택 변호사님은 뭘 가지고 재상고를 하겠습니까?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듯이 대법원에서 대법원이 어떠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내렸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그리고 법률적인 판단은 하급심에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민사소송법 486조에 나와 있는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심에서 이 민사소송법 486조를 어기고 대법원에서 이미 판단이 내려진 법률 판단, 사실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박기택 변호사는 이 민사소송법 486조 위반을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상고 이유로 제기를 했던 건데요. 놀랍게도 재상고심은 이 가장 주요한 핵심 상고 이유를 무시한 채 대법관들이 자기 멋대로 상고 이유를 변경을 합니다. 그 상고 이유를 변경한 것은 아주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사실관계. 예를 든다면 이게 공매 절차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박기택 변호사가 이 빌딩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넘겨주지 못한 책임이 있는데, 이 넘겨주지 못하게 된 과정에 박기택 변호사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부차적인 사실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원심은 박기택 변호사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다만 이제 박기택 변호사는 이 부분도 납득할 수 없어서 이 부분도 상고 이유에 집어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박기택 변호사의 핵심적인 상고 이유는 아까 얘기했었던 민사소송법 486조 하급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한 이유로 제시했던 사실 판단, 법률 판단을 뒤집었다는 거죠. 물론 법률 판단, 사실 판단, 대법원의 판단이라도 뒤집을 수 있어요. 사실관계가 변동이 있는 한. 그런데 그 어떤 사실관계의 변동도 없었거든요. 그 어떤 사실관계의 변동도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하급심이 뒤집었고, 그걸 가지고 주요한 상고 이유로 제시했으면 재상고심은 그걸 가지고 실제로 하급심이 민사소송법 486조를 위반했는지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쳐두고 자기 멋대로 상고 이유를 변경을 해서 부차적인 사실관계를 주요한 상고 이유로 판단을 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재상고심에서도 결국은 삼성이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재상고심, 요게 결과적으로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그리고 박기택 변호사의 그 상고 이유를 자의적으로 대법관들이 변경함으로써 결국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던 이 대법원 판결 겉표지입니다. 이 판결에 참여했던 4명의 대법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인복 대법관, 민희령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대법관, 특히 이 김신 대법관은 주심 대법관이죠. 예, 박보영 대법관 많이 보신 분이죠.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을 항소심을 뒤집고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던, 그래서 30명의 노동자들이 자살까지 가게 됐던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라고 판결하셨던 분이 이 박보영 대법관이죠. 이분도 이 말도 안 되는 재상고심에 참여하셨던, 책임이 있었던 대법관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박기택 변호사님은 이 재상고심에 불복해서 재심을 신청합니다. 재심. 그런데 역시 재심도 똑같이 1심, 2심, 다음에 3심까지 동일하게 이 박기택 변호사님은 민사소송법 486조 위반을 주요한 상고 이유로 제시했는데 이 부분들을 무시하고 재상고심 대법관들이 제멋대로 변경했던 것을 주요한 상고 이유로 해서 재심을 기각을 합니다. 재심을 확정시킨 대법관, 그 대법관은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대법원 재심 청구를 이제 기각시켰던 판결문이고요.
재심 기각한 대법관 4명의 명단, 이상훈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은 주심이었고요. 신영철 대법관 아주 또 나름 2008년도 광우병 촛불 시위 때 그 촛불 시위대의 그 집시법 위반으로 올려온 시민들한테 무거운 중형을 선고하라고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에 판사들한테 좀 그런 그 선동을 한 지시를 한 의혹이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분인데 이분이 결국은 이 대법관이 돼서 바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리로 삼성의 편을 들어준 판결에 관여했던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 대법원이 어떻게 한 시민의 무고한 재산을 말도 안 되는 법리로 찬탈을 했는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박기택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을 빼앗긴 것뿐만 아니고 자신은 자유인으로서 자신의 의사, 자신이 밝힌 상고 이유를 대법관들에 대해서 무시당하고 대법관들이 자기 멋대로 상고 이유를 변경을 해서 판결을 내린 부분, 이로써 자신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자신의 인격권이 무참히 이제 유린이 됐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재상고심과 그다음에 재심에 참여했었던 대법관들 상대로 해서 이건 형사 처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서부터는 이제 나머지 하나 주식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진행 상황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들은 뭐 조금 설명을 아까 이제 제가 대충 드렸는데 이 박기택 변호사의 경우는 그 메디슨 주식을 본인이 지배하고 있었던 주식 1,700만 주를 칸서스 사모라고 하는 것에 넘겨주죠. 칸사스 사모에 넘겨주는 대가로 나중에 자기가 필요하면 총 발행 주식의 32%까지 재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서 칸서스 사모는 이 콜옵션에 해당하는 주식 분량만큼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런데 칸서스 사모가 이 콜옵션에 따른 주식 물량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박기택 변호사의 콜옵션 권리를 무시한 거죠. 해서 모두 삼성의 주식을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식 칸서스 사모가 주식을 삼성에 양도한 그것은 무효다라고 이제 박기택 변호사님께서 주장을 해서 1, 2, 3심 진행이 됐는데 1, 2, 3심 모두 여기서 또 박기택 변호사님이 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무수히 많은 현직 법관들에 의한 증거 조작, 판사가 스스로 증거를 조작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극악하게 증거를 조작한 사례 하나를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박기택 변호사가 얘기했었던 옵션 계약서인데요. 이 옵션 계약서에 박기택 변호사는 확보한 권리는 콜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콜 옵션.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별지 목록으로 판사가 그대로 이걸 가져다 쓰면서 중요한 건 박기택 변호사님이 증거로 제시한 계약서를 판결문에는 그대로 인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판사가 여기서 박기택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로 제시했었던 계약서에 콜 옵션으로 돼 있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옵션으로 바꿉니다. 여기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옵션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옵션. 근데 원래 계약서에는 이게 콜 옵션으로 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지금 이 빨간색 표시한 거 보시면 전부 옵션으로 돼 있죠. 이 옵션으로 돼 있는 것들을 전부 원래 계약서에는 콜 옵션이라고 써져 있었다는 겁니다. 판사들이 콜 옵션을 옵션으로 계약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왜 콜 옵션하고 옵션은 어떻게 다르냐? 콜 옵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굳이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주식을 내가 매입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옵션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권리인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박기택 변호사는 돈을 준비하지 않아도 내가 저 주식을 매입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주식 매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고 그만큼의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칸서스 3호는 결국은 삼성의 주식을 넘기기 전에 이 박기택 변호사의 콜옵션 행사에 대비해서 그 해당되는 주식 분량만큼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칸서스 3호는 삼성에다가 주식을 넘겨서도 안 되는 거고 삼성이 칸서스 3호로부터 주식을 살 수도 없었던 거죠. 결국 삼성이 메디슨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판사는 왜 그런지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약서, 옵션 계약서에 나와 있는 콜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한 권리인 콜옵션을 일반적인 옵션권으로 이렇게 변조, 조작을 한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변조된 계약서를 기초로 해서 1심, 2심, 심지어 대법원에서까지 모두 조작된 계약서를 기초로 판결 결과가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박기택 변호사님은 최소 1,400만 주에서 많게는 한 3,000주 가까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들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삼성은 합법적으로 주 메디슨의 경영권을 인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주식 관련된 소송을 최종적으로 종국 판결했었던 그 대법원 판결에 참여했던 4명의 대법관 명단을 공개합니다. 조재현 대법관, 고용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입니다. 이 중에 특히 이 조재현 대법관의 경우는 지금 현직 대법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옵티머스 펀드 사기범들이 저희들이 녹취록을 한번 녹취 파일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녹취 파일에 옵티머스 펀드 사기범들끼리 대법원에 로비를 모의하는 과정에 등장했었던 대법관도 역시 조재현 대법관이었습니다. 자, 조재현 대법관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극 말고 또 그 뒤에 구체적으로 또 대장동 사기 사건에서도 대장동 사기 사건들 사이에서도 조재현 대법관의 또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었죠. 근데 어쨌든 다시 또 조재현 대법관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메디슨 주식 소송, 소송 사기 그리고 소송 증거 조작, 그리고 얼룩진 이 판결에 또 이름이 등장을 한 겁니다. 자, 이상 이제 오늘 박기택 변호사가 삼성과 그리고 대법관 8명에 의해서 마지막 주식까지 포함을 하면 총 12명이죠. 12명의 대법관들에 의해서 자신의 재산,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채무자로 이제 전락한 사연의 대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한 발언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합니다. 종전에는 이 군법 회의만 인정이 되는데 그건 이제 일반 재판의 수용인까지 재심 청구를 확대하라고 얘기를 해서 주목을 받았죠. 그러니까 4.3 사건 당시에 군법 회의뿐만 아니고 일반 재판에서도 억울한 판결을 받은 사람. 이것은 사법부라고 얘기하는 건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는 판사는 개개인들이, 특히 대법관들은 개개인들이 국가기관이기도 합니다. 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억울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재심, 직권을 재심하라고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대법관, 국가기관이 대법관에 의해서 억울한 재판을 받은 것은 단순히 4.3 사건뿐만 아닙니다. 4.3 사건으로부터 그로부터 이 70여 년이 넘는 바로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수많은 사법 피해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법 피해자 중에 한 명인
박기택 변호사의 사연을 오늘 전달해 드렸습니다. 박기택 변호사는 자신의 주장하지도 않은 상고이유, 자신의 상고이유를 대법관들이 제멋대로 변경을 해서 자신의 누명을 씌워서 자신의 재산을 강탈하고 또 자신의 엄연히 계약서에 콜옵션이라고 적은 부분들을 옵션으로 변경을 해서 역시 또 주식도 빼앗기게 된 겁니다. 과거에 검찰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고문을 통해서 강압적인 자백을 받아내서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만드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이처럼 법관 스스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상고 이유를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건 반문명 범죄 그리고 기본권 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곧 8.15 광복절 사면이 발표가 될 겁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또 사면이 될 것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제대로 윤석열 정부가 국가기관을 운영한다고 얘기한다면 국가기관인 대법관이 삼성과 공모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한 사람의 재산을 강탈해간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전이라도 국가기관은 이 억울한 대법관에 의한 국가기관인 대법관들에 의한 집단 부패 범죄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피해 보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삼성과 대법관 8명의 반부패 범죄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